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그리고 이 쪽지 꼭 혼자만 보셔야 해요. 리어카를 끌던 저에게 김밥 한 줄을 쥐어주고 도망친 동네 꼬마 지훈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가 남긴 꼬깃꼬깃한 쪽지를 펴보았습니다. 거기엔 빗뚤뱉뚤한 글씨로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며느리 아줌마가 할아버지 치매 걸린 척 꾸며서 내일 요양원에 버린대요. 도망치세요. 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 유산을 노리고 멀쩡한 아비를 정신병자 취급해? 그래, 잘 걸렸다. 너희들이 버리려던 이 늙은이가 사실은 3천억 자산가라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폐지 줍는 노인의 정체 알고 보니 강남 빌딩 주인, 가정부 취급하던 며느리, 내 정체를 알고 기절초풍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본 사연은 AI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고진감래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새벽 4시 서울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사이로 낡은 리어카 바퀴 구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내 얇은 점퍼 사이를 파고들었지만 나는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차가운 손잡이를 꽉 쥐었다. 손등은 터져서 피가 맺혔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다. 남들이 보면 그저 폐지 줍는 불쌍한 독거노인 김덕만으로 보일 것이다. 길 가던 사람들은 나를 피해서 코를 막고 지나갔고 편의점 알바생조차 내가 들어가면 눈살을 찌푸리곤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내가 지금 폐지를 줍고 있는 이 20층짜리 빌딩이 사실은 내 소유라는 것을, 아니, 이 빌딩뿐만이 아니다. 명동의 상가, 부산의 호텔, 그리고 알짜배기 주식들까지 합치면 내 자산은 좋기 3천억 원에 달했다. 나는 대한민국 굴지의 중견기업 대덕유통의 창업주이자 명예회장이다. 평생을 악착같이 일해서 돈방석에 앉았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가시방석이었다.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내 핏줄인 아들놈과 며느리 때문이었다. 돈, 그놈의 돈이 뭐길래.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녀석들은 나를 아버지가 아닌 걸어다니는 지갑으로 취급했다. 생신 때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이번에 차 바꾸는데 좀 보태주세요. 아버님, 저 강남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요 였다. 내 건강보다 내 유산 상속세 걱정을 먼저 하는 놈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은퇴와 동시에 모든 재산을 차명으로 돌리고 자식들에게는 사업이 부도나서 쫄딱 망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녀석들의 본성이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렇게 시작된 이중 생활이 벌써 6개월째다. 나는 허름한 반지하 단칸방을 얻어 자취를 감췄고 낮에는 이렇게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주었다. 어이쿠 힘들어라. 언덕길을 오르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잠시 리어카를 세웠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오더니 내 리어카 옆에 멈춰섰다.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고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내 며느리 최미진이었다. 아우 진짜. 아버님, 제가 낮에는 돌아다니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며느리는 선글라스를 낀 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차 안에서는 훈훈한 히터 바람과 함께 짙은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다. 미진아, 마침 잘 만났다.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 10,000원만 줄 수 있겠니? 오늘 폐지값이 너무 떨어져서.
내가 짐짓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며느리는 기겁하며 차 창문을 황급히 올리려 했다. 돈이요? 아버님, 저 돈 없어요. 남편 사업 자금 대느라 저희도 죽겠다고요. 그리고 동네 창피하게 제발 좀 숨어 계세요. 누가 보면 어쩌려고 이래요? 애비가 밥을 굶고 있는데 며느리가 돼서 밥 한 끼 사주기가 그렇게 힘드냐? 아, 몰라요. 저 바빠요. 그리고 냄새나니까 차 근처에 오지 마세요. 세차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며느리는 매몰차게 창문을 올리고는 엑셀을 밟아 사라졌다. 흙탕물이 내 바지에 튀었다. 나는 멀어지는 차 꽁무니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저 차, 내가 3년 전에 생일 선물로 사준 1억짜리 차였다. 그래. 내가 거지꼴이 되니 아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자식 농사 헛지었다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내가 저것들을 사람답게 키우려고 평생을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건 멸시와 구박뿐이라니. 속에서 천불이 났다. 그때 내 다리 쪽에서 조그만 인기척이 느껴졌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고개를 돌려보니 초등학교 1, 2학년쯤 되어 보이는 꼬마 아이가 서 있었다. 낡은 패딩 점퍼에 운동화 뒤꿈치는 구겨져 있었지만 눈망울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한 아이. 내 옆집 반지하에 사는 지훈이었다. 부모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찢어지게 가난한 아이였다. 지훈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검은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먹다 남은 김밥 반줄과 우유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뭐니? 내 점심 아니냐? 네. 근데 저는 배 안 고파요. 아까 학교 급식 많이 먹었거든요. 할아버지 아까 배고프다고 하셨잖아요. 녀석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씩씩하게 거짓말을 했다. 수천억을 가진 내 며느리는 10,000원이 아까워 도망쳤는데 가진 것 없는 이 아이는 자신의 전 재산인 점심을 내어주고 있었다. 나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고맙다. 고마워, 지훈아. 이 할애비가 아주 맛있게 먹으마. 나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받아들었다. 차갑게 식어 딱딱해진 김밥이었지만 내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사내진미보다 귀하고 따뜻했다. 할아버지, 제가 리어카 밀어드릴게요. 지훈이는 내 대답도 듣지 않고 리어카 뒤로 달려가 낑낑대며 밀기 시작했다. 그 조그만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내 꽁꽁 언 마음을 녹여주었다. 지훈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함께 언덕길을 오르며 내가 물었다. 저는요, 돈 많이 벌어서 엄청 큰 집을 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랑 폐지 줍는 할아버지랑 다 같이 따뜻하게 살 거예요. 허허, 나랑 같이 살겠다고? 냄새나는 늙은이가 뭐가 좋다고. 에이, 할아버지한테는 냄새 안 나요. 흙냄새랑. 좋은 냄새 나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저한테 호떡도 사주셨잖아요. 지난달 폐지판 돈 3,000원을 털어 지훈이에게 호떡을 사준 적이 있었다. 그 사소한 기억 하나를 아이는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다짐했다. 그래, 내 진짜 손자는 저기 있구나. 핏줄이 무슨 소용이냐. 마음을 나누는 게 진짜 가족이지. 저녁이 되어 나는 폐지값을 정산하고 아들놈 집으로 향했다. 아들 내외는 내가 사준 5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아, 아버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오셨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왔다. 밥 한 술만 다오. 문이 열리긴 했지만 현관에는 신문지가 깔려 있었다. 마치 더러운 짐승이 들어오는 것을 대비하듯 며느리는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다.
아, 냄새. 아버님, 밖에서 좀 털고 들어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식사요? 저희 벌써 다 먹고 치웠는데.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아들놈은 나를 본체만 채 했다. 아버지, 오셨어요? 적당히 좀 하고 다니세요. 동네 창피해 죽겠네, 진짜. 인사 대신 타박이 날아왔다. 애비가 왔다는데 일어나 보지도 않냐? 그리고 밥 좀 달라는 게 그렇게 큰 죄냐? 내가 서운한 마음에 한마디 하자 며느리가 부엌에서 찬밥 덩어리와 김치 쪼가리가 담긴 그릇을 들고 나왔다. 여기요. 이거라도 드세요. 국은 없어요. 그리고 빨리 드시고 가세요. 내일 저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일찍 자야 하거든요. 식탁 의자에도 앉지 못하게 했다. 나는 식탁 구석에 서서 며느리가 던져준 찬밥을 국물도 없이 꾸역꾸역 삼켰다. 목구멍이 막혀왔지만 물 한 잔 달라고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두고 보자. 이 밥이 너희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자비가 될 것이다.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싱크대에 놓으려는데 안방에서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자기야. 나야. 아니, 그 노인네 또 왔어. 진짜 징글징글해. 돈도 한 푼 없는 게 밥 달라고 떼쓰는데 아주 미치겠어. 며느리는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러게 말이야. 빨리 어떻게 좀 해야 하는데. 요양원? 야, 돈이 어딨어? 요양원비가 한두 푼이야? 그냥 어디 정신병동 같은데 싼 곳 알아보고 있어.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강제로 넣을 수 있다며? 내 손에서 밥그릇이 미끄러질 뻔했다. 정신병동? 강제 입원? 단순히 구박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나를 사회에서 격리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었다. 응. 남편도 동의했어. 어차피 유산도 없는데 데리고 있어봤자 집만 되잖아. 내일. 그래, 내일 처리하자. 사람 불러서. 통화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현관을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밤하늘에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나는 터덜터덜 걸어 내 낡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다. 옆집 지훈이네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내일 나를 잡으러 온다고? 분노와 배신감에 치가 떨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들었다. 이것들이 드디어 선을 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나는 방구석 장판 밑에 숨겨둔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수신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중후한 목소리의 사내가 전화를 받았다. 예, 회장님. 김 실장입니다.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나의 충직한 비서실장. 내가 잠적한 동안 회사를 대리 경영하고 있는 유일한 내 편이었다. 김 실장, 준비해라. 네.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내일 내 아들놈 집으로 갈 거다. 변호인단 대동에서 가장 화려하고 위협적으로 내 정체를 밝힐 때가 왔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꼬질꼬질한 때가 낀 늙은이의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30대 시절 맨손으로 사업을 일으킬 때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누군가 내 방 창문을 똑똑 두드렸다. 할아버지, 주무세요? 지훈이 목소리였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일까? 나는 황급히 문을 열었다. 지훈이는 내복 차림에 겉옷만 대충 걸친 채 오들오들 떨며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손에는 무언가 꼬깃꼬깃한 종이 쪽지가 들려 있었다.
지훈아, 추운데 왜 나왔어? 할아버지, 이거, 이거 빨리 보세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약속? 아이는 울먹이며 내 손에 쪽지를 쥐어주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후다닥 도망쳐버렸다. 나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아이가 준 쪽지를 펴보았다. 공책을 찢어 쓴 쪽지에는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 도망가세요. 며느리 아줌마가 내일 나쁜 아저씨들 불러서 할아버지 잡아간대요. 할아버지가 치매? 병 걸렸다고 거짓말해서 가둔대요. 제가 아줌마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빨리 도망가세요. 쪽지를 읽는 내 손이 격하게 떨렸다. 이 어린 것이 그 무서운 사실을 알고 혹여나 해코지당할까봐 떨면서도 나를 위해 달려온 것이다. 내 친자식은 나를 팔아넘기려 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웃집 꼬마는 나를 살리려 하고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리고 그 눈물은 곧 뜨거운 용암 같은 분노로 변했다. 고맙다, 지훈아. 내가 할아버지를 살렸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제 너를 살리게 될 것이다. 나는 쪽지를 품에 깊이 넣었다. 내일 아침 며느리가 보낸 사람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보게 될 것이다. 리어카 끄는 힘없는 노인이 아니라 그들을 단 한마디로 짓밟을 수 있는 거대한 태산을. 전쟁은 시작됐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지훈이가 주고 간 꼬깃꼬깃한 쪽지는 내 손에서 땀에 젖어 축축해져 있었다. 할아버지 도망가세요. 그 7글자가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내 며느리 최미진. 명문대를 나오고 교양 있는 척은 혼자 다 하던 그 아이가 시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몰아 강제 입원시키려 하다니. 이건 폐륜을 넘어선 범죄였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내 몸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보다는 덜했다. 나는 좁은 단칸방 한 구석에 앉아 벽에 걸린 낡은 거울을 응시했다. 거울 속에는 초라한 노인 하나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내 눈빛만은 이미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그래, 미진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주마. 내가 판 함정이 얼마나 깊은지, 그 바닥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아침 9시가 되었다. 평소 같으면 리어카를 끌고 나갔을 시간이지만 나는 방 안에 죽은 듯이 앉아 있었다. 놈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때였다. 밖에서 하이힐 굽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다. 이 낡은 달동네 시멘트 바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경쾌하고 날카로운 소리. 그 소리는 정확히 내 반지하 방문 앞에서 멈췄다. 아후, 냄새. 진짜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문 밖에서 며느리의 짜증 섞인 혼잣말이 들려왔다. 방음이 전혀 안 되는 얇은 판자문이라 숨소리까지 들릴 지경이었다. 잠시 후 똑똑똑 하는 노크 소리가 났다. 아주 가식적이고 조심스러운 노크였다. 아버님, 계세요? 저 미진이에요. 목소리 톤이 어제와는 180도 달랐다. 어제는 거지 취급하며 소리 지르더니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효성 지극한 며느리 흉내를 내고 있었다. 나는 헛기침을 몇 번 하고 최대한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누구냐? 미진이냐? 네, 아버님. 문 좀 열어보세요. 제가 아침 챙겨드리려고 왔어요. 나는 굼뜬 동작으로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는 코끝을 찡그리며 손부채질을 했다. 그녀의 손에는 보온병과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아이고, 아버님. 방골이 이게 뭐예요?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며느리는 신발도 벗지 않고 방 안으로 성큼 들어왔다. 좁은 방 안이 며느리의 값비싼 향수 냄새와 곰팡이 냄새로 뒤섞여
역겨운 공기를 만들어냈다. 내가 웬일이냐? 어제는 바쁘다더니. 아유, 어제는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랬죠. 밤새 아버님 걱정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식사도 못 하셨을 텐데. 자, 이거 드세요. 전복죽이에요. 며느리는 보온병 뚜껑을 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내밀었다. 어제는 찬밥 덩어리를 던져주더니 오늘은 전복죽이라. 죽을 받아든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혹시 여기에 수면제라도 탄 건 아닐까? 의심이 들었지만 놈들의 계획을 역이용하기 위해 나는 허겁지겁 먹는 신용을 했다. 고맙다. 고마워. 역시 며느리밖에 없구나. 내가 죽을 먹는 동안 며느리는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은 마치 쓰레기장을 스캔하는 청소부 같았다. 아버님, 여기 너무 춥고 더러워요. 이런 데서 계속 사시면 병나요. 안 그래도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면서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치매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밑밥이었다. 깜빡하긴. 내가 나이는 먹었어도 정신은 멀쩡하다. 에이, 아니에요. 어제도 저희 집 비밀번호 까먹어서 한참 서 계셨잖아요. 그리고 길 가다가 집도 못 찾으신 적 있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런 적 없다. 비밀번호는 내가 바꿨고 나는 길을 잃은 적도 없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나를 치매 노인으로 확정짓고 몰아가고 있었다. 그런가? 내가 요즘 좀 오락가락하긴 한다만. 내가 짐짓 수긍하는 척하자 며느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것 보세요. 치매 초기 증상이라니까요. 아버님, 이대로 두면 큰일 나요. 나중에는 저도 못 알아보고 대소변도 못 가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좋은 병원을 알아봤어요. 병원? 돈 없다. 나 돈 없어. 나는 일부러 돈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며느리가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차갑고 끈적한 손길이었다. 돈 걱정 마세요. 나라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아주 좋은 요양병원이 있어요. 공기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거기 가시면 따뜻한 밥 세 끼 다 나오고 잠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오늘 바로 가시죠. 나라에서 운영하는 무료 병원? 거짓말이다. 놈들이 나를 보내려는 곳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불법 사설 요양원일 것이다.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온다는 그곳. 글쎄다. 나는 그래도 여기가 편한데. 내가 주저하는 척하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아버님, 제 말 들으세요. 저희가 모실 형편은 안 되고 여기 두면 고독사 하실 텐데 그럼 저희가 불효자 소리 듣잖아요. 남들 눈도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네. 결국 본심은 남들 눈과 자신들의 체면이었다. 나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짐이 되긴 싫으니 가라면 가야지. 잘 생각하셨어요. 그럼 제가 차 대기시켜 놓을 테니까 짐 싸고 계세요. 옷은 가져갈 필요 없어요. 거기서 다 주니까. 그냥 몸만 나오시면 돼요. 며느리는 목적을 달성했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문틈으로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엿들었다. 오빠. 노인네 설득했어. 순순히 간대. 멍청해서 의심도 안 해. 그냥 밥 준다니까 좋대. 지금 앰뷸런스 불렀으니까 30분 안에 끝날 거야. 진단서? 그건 원장한테 돈 찔러줬으니까 알아서 해주기로 했어. 걱정 마. 그녀는 남편네 아들과 통화하고 있었다. 멍청해서 의심도 안 해. 그 말이 내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 내가 멍청했지.
너희 같은 것들을 자식이라고 믿고 퍼준 내가 천하의 멍청이다. 하지만 이제 그 멍청한 노인이 너희들의 목줄을 끊어놓을 것이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지훈이었다. 아이는 학교도 가지 않고 담벼락 뒤에 숨어 며느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며느리가 통화하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지훈이가 나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할아버지, 도망쳐요. 라는 듯 손을 휘젓고 있었다. 나는 지훈이를 향해 살짝 윙크를 보냈다. 그리고 검지를 입술에 대고 쉿하는 신용을 했다. 걱정 마라. 할아버지는 도망가지 않는다. 싸울 거야. 내 뜻이 전해졌을까? 지훈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곧 고개를 끄덕였다. 30분이 지났다.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 대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창밖을 내다보니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다. 겉보기엔 평범한 승합차였지만 창문이 짙게 썬팅되어 안이 보이지 않았다. 일명 납치 차량이었다. 차 문이 열리고 덩치 큰 사내 두 명이 내렸다. 하얀 가운을 입었지만 그 안에 문신이 비치는 걸로 보아 의사가 아닌 건달들이 분명했다. 며느리가 그들에게 손짓하며 내 방 쪽을 가리켰다. 저기에요. 반항하면 묶어서라도 태우세요. 치매라서 말 안 통하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낡은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둔 스마트폰을 꺼냈다. 전원을 켜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이제부터 벌어질 모든 상황은 법정 증거물이 될 것이다. 쿵, 쿵, 쿵. 거친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다. 김덕만 씨 되시죠?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덩치 큰 사내가 껌을 씹으며 말했다. 며느리는 그 뒤에 숨어 가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버님 오셨어요. 이분들이 모셔다 드릴 거예요. 어서 가세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갈 생각이 없다. 내 발로 걸어나갈 테니 비켜라. 내 단호한 목소리에 사내들이 피식 웃었다. 어이 할아버지. 곱게 갑시다. 보호자 동의서 다 받아왔으니까 딴소리 말고. 사내 하나가 내 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억센 손길에 팔이 꺾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이거 나. 너희들 지금 납치하는 거야? 경찰 부를 거야. 내가 소리치자 며느리가 나서서 소리쳤다. 아유 아버님, 또 시작이시네. 죄송해요. 아버님이 증세가 심하셔서 헛소리를 자주 하세요. 빨리 차에 태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야 들어. 사내들이 나를 짐짝처럼 들어올리려 했다. 나는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했다. 이놈들, 천벌을 받을 놈들, 며느리가 시애비를 팔아먹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내 고함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내다봤다. 하지만 며느리는 태연하게 연기를 시작했다. 아이고 아버님, 제발요. 병원 가서 치료받으셔야죠. 흑흑, 저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아요. 눈물까지 짜내는 며느리의 연기에 동네 사람들은 쯧쯧, 노인네가 치매가 심한가 보네. 며느리가 고생이 많아라며 수군거렸다. 기막힌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페류나가 효부가 되는 순간이었다. 사내들이 나를 강제로 끌고 나가기 시작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이 시멘트 바닥에 끌렸다. 이거 놓으라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김덕만이야. 알아요 알아. 치매 노인 김덕만 씨. 가서 주사 맞고 푹 주무쇼. 사내가 내 머리를 툭 치며 비아냥거렸다. 승합차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퀴퀴한 약 냄새가 풍겨왔다. 저 안에 들어가면 끝이다.
약물에 취해 평생 빛도 못 보고 갇혀 살게 될 것이다. 며느리는 차 문 옆에 서서 잡혀 들어가는 나를 보며 입모양으로 속삭였다. 잘 가세요, 아버님. 유산은 우리가 잘 쓸게요. 그녀의 입가에 서린 악마 같은 미소. 내 인내심은 거기까지였다. 나는 승합차 범퍼를 붙잡고 버티며 소리쳤다. 김 실장, 지금이야. 내 외침이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다. 뭐야? 이 노인네가 누구를 불러? 사내들이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던 그 순간이었다. 골목 양쪽 끝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 5대가 굉음을 내며 돌진해 왔다. 그리고 승합차 앞뒤를 가로막으며 급정거했다. 끼잉 마이너스.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 10수명이 차에서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순식간에 승합차 주위를 포위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설 구급대원들도 당황하여 내 팔을 잡은 손에 힘을 풀었다. 세단의 뒷좌석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다. 나의 오랜 신복 김 실장이었다. 그는 나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그 단어가 골목의 공기를 얼려버렸다. 며느리는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채 나와 김 실장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회장님이라니요? 저 노인네가? 나는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천천히 일어섰다. 구부정한 허리를 꼿꼿이 펴고 며느리를 향해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래, 내가 바로 대덕유통 회장 김덕만이다. 내 연기가 너무 감쪽 같아서 깜빡 속았나 보구나, 아가.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회장님이라니요? 저 냄새나는 노인네가? 며느리 최미지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비볐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사설 구급대원이라 쓰고 깡패라 읽는 놈들은 이미 김 실장이 데려온 경호원들에 의해 바닥에 처박혀 있었다. 으악, 팔 부러져요. 이거 안 나? 조용히 해.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김 실장은 놈들의 팔을 꺾어 제압한 뒤 내 앞으로 다가와 다시 한번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늦어서 면목 없습니다. 털끝 하나라도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괜찮다. 김 실장, 내가 1분만 늦었어도 나는 저 차에 실려 지옥으로 갈 뻔했어. 나는 온 매무새를 다듬으며 싸늘한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다. 며느리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벽에 등이 닫자 주저앉아 버렸다. 아니야. 이거 몰래카메라지. 아버님, 지금 연기하시는 거죠? 치매라서 상황극 하시는 거죠? 저 사람들 배우죠?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는 꼴이라니. 나는 헛웃음을 흘리며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연기. 그래, 내가 연기를 좀 했지. 폐지 줍는 노인 연기 말이다. 하지만 내가 한 짓은 연기가 아니잖니? 딸깍 마이너스. 녹음기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빠, 노인네 설득했어. 멍청해서 의심도 안 해. 그냥 밥 준다니까 좋대. 진단서는 돈 찔러줬으니까. 골목길에 쩌렁쩌렁 울리는 자신의 목소리.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다 못해 흑빛으로 변했다. 이걸 어떻게긴. 내가 멍청해서 의심도 안 할 줄 알았냐? 내년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게 바로 나다. 나는 김 실장에게 손짓했다. 김 실장은 미리 준비해 온 서류 봉투를 며느리 앞에 툭 던졌다. 이게 뭐예요?
내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내 진짜 재산 목록이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보았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그녀의 입이 떡 벌어졌다. 대덕 유통 지주사 주식 보유 현황 평가액 1,500억 원 강남 대덕타워 등 부동산 보유 현황 평가액 1,200억 원 현금 및 채권 300억 원. 종이를 넘길 때마다 며느리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다. 0의 개수를 세다가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3천. 그래. 내가 냄새난다고 피하고 밥 한 끼 주기 아까워했던 그 시애비가 가진 돈이다. 내가 1억짜리 차 타고 다니며 유세 떨 때 나는 이 돈을 사회에 어떻게 환원할지 고민하고 있었지. 나는 지팡이를 들어 며느리의 턱 끝을 살짝 들어 올렸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정신병동에 가두려 했어. 고작 내 유산 몇 푼 더 챙기려고. 아버님, 아니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냥 남편이 시켜서. 며느리는 내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다. 악어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남편 핑계 대지 마라. 내 입으로 그랬지? 노인네 빨리 고려장 지내야 한다고.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그때였다. 할아버지. 저만치 담벼락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지훈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나왔다. 녀석은 무서운 아저씨들이 깔려있는 살벌한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달려와 와락안겼다. 지훈아. 흐앙. 할아버지 잡혀가는 줄 알았잖아요.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지훈이는 내 허리춤을 잡고 엉엉 울었다. 그 작은 몸이 어찌나 바들바들 떨리던지. 나는 지훈이를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그래. 지훈이 덕분에 할아버지가 살았다. 내가 준 쪽지 아니었으면 할아버지는 꼼짝없이 당했을 거야. 나는 품속에서 지훈이가 줬던 그 꼬깃꼬깃한 쪽지를 꺼내 보였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보여주었다. 이걸 봐라. 7살짜리 꼬마도 아는 도리를 명문대 나왔다는 내가 몰라. 이 아이는 자기 김밥을 나눠주며 나를 살리려 했는데 너는 내 밥그릇까지 뺏어가며 나를 죽이려 했어. 나의 호통에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세상에, 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넣으려 했대? 저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었어? 대박이다. 저 꼬마가 사람 살렸네. 여론은 완전히 내 편으로 돌아섰다. 며느리는 쪽팔림과 공포에 질려 고개를 들지 못했다. 김 실장이 나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경찰 도착했습니다. 이 납치범들은 현행범으로 넘기고 며느님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골목 입구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바닥에 뒹구는 깡패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봐요. 우리는 그냥 의뢰받고 온 거예요. 저 여자가 시켰다고요. 깡패들이 며느리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며느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내 옷자락을 잡고 늘어졌다. 아버님, 경찰은 안 돼요. 제발요. 저 전과자 되면 안 돼요. 우리 애들 봐서라도. 애들? 그래, 손주들 생각은 해야지. 내가 잠시 망설이는 척하자 며느리의 눈에 희망이 서렸다. 네. 손주들 보셔야죠.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평생 발 닦아드리며 살게요. 나는 피식 웃으며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손주는 여기 있다. 내 목숨 구해준 이 아이가 내 진짜 손자다. 너희가 낳은 자식들은 너희 같은 괴물 밑에서 크느니 차라리 내가 데려다 키우는 게 낫겠지. 나는 김 실장에게 눈짓했다. 존속 유기 미수, 감금 교사, 그리고 사기 혐의까지 싹 다 엮어서 고소장 접수해. 합의는 없다.
내 전 재산을 써서라도 이 여자가 감방에서 썩게 만들어.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안 돼. 아버님, 아버님. 경찰들이 며느리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며느리는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이 노망난 늙은이, 돈 좀 있다고 유세야? 두고 봐. 내 남편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녀의 남편, 내 아들놈. 그래, 아직 그 녀석이 남았지. 나는 지훈이를 안아 올렸다. 그 녀석은 이제 울음을 그치고 내 품에 안겨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지훈아, 할아버지랑 같이 갈 데가 있다. 어디요? 경찰서요? 아니, 아주 크고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갈 거야. 그리고 우리 지훈이한테 할아버지가 줄 선물이 아주 많단다. 김 실장이 뒷문을 열어준 최고급 세단에 올랐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감촉. 지훈이는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차 안을 두리번거렸다. 할아버지, 이 차 할아버지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지훈이가 타고 다닐 차다. 차창 밖으로 경찰차에 태워지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창문을 내리고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아, 깜빡했구나. 내 남편한테 전해라. 지금 당장 회사로 튀어오라고. 내 회사에서 내쫓기기 싫으면 말이다. 차 문이 닫히고 세단은 부드럽게 출발했다. 지옥 같았던 단칸방 생활은 끝났다. 이제 남은 건 회사에 박혀 있는 또 하나의 암적인 존재, 내 아들을 도려내는 일뿐이다. 김 실장, 회사로 가자. 임원회에 소집해. 네, 회장님. 3천억 회장님의 화려한 귀환. 그리고 그 옆에는 꼬질꼬질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꼬마 지훈이가 타고 있었다. 대덕유통 본사 15층 전무실. 내 아들 김철수는 지금쯤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아내가 노인네 처리했다는 문자를 보냈을 테니까. 녀석에게 아버지는 그저 빨리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이자 거대한 유산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일 뿐이었으니까. 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 풍경을 바라보았다. 옆자리에 앉은 지훈이는 푹신한 가죽 시트가 신기한지 연신 엉덩이를 들썩거렸다. 할아버지, 우리 어디 가요? 여기 엄청 높은 건물이 많아요. 응, 나쁜 놈 혼내주러 간다. 우리 지훈이 할아버지 옆에 딱 붙어 있을 수 있지? 네, 제가 할아버지 지켜줄게요. 지훈이가 고사리 같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핏줄이 뭐길래?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나를 죽이려 하고 남인 이 아이는 나를 지키려 하는가. 대덕유통 사옥 앞에 도착했다. 김 실장이 차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지훈이의 손을 꼭 잡고 차에서 내렸다.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들과 지나가던 사원들이 나를 보고 멈칫거렸다. 저분 명예회장님 아니셔? 맞네. 실종되셨다고 들었는데. 근데 옆에 저 꼬마는 누구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김 실장이 앞장서서 길을 텄다. 비키십시오. 회장님 지나가십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15층을 가리켰다. 딩동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나는 지체 없이 전무실로 직행했다. 비서실 여직원이 나를 보고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다. 회장님, 어머, 연락도 없이 어떻게. 비켜라. 내 회사에 내가 오는데 연락이 필요하냐? 나는 비서가 인터폰을 누르려는 것을 제지하고 지팡이로 전무실 문을 쾅 하고 밀어 젖혔다. 안에서는 가관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대낮부터 양주병을 꺼내놓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통화를 하고 있는 내 아들, 김철수. 박 사장. 그래. 이제 걸림돌 다 사라졌어. 늙은이 요양원 보냈거든. 이제 회사 매각 작업 슬슬 진행하자고. 내 지분 싹 다 넘길 테니까 현금 챙겨놔. 하하. 회사 매각? 이놈이 기어코 내 평생을 바친 회사를 팔아먹으려고 작당을 하고 있었구나.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나는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아들이 들고 있던 전화기를 지팡이로 후려쳤다. 탁! 으악! 뭐야?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다. 아들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더니 나를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 왜 죽은 줄 알았냐? 아니면 정신병동 독방에 처박혀 있을 줄 알았냐? 나는 깨진 전화기를 밟아 으깨며 아들을 노려보았다. 너 회사 팔아먹는다고 했냐? 박 사장이랑 짜고? 아닙니다. 오해세요.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것보다 어떻게 여기 계세요? 미진이가 분명히. 미진이? 내 마누라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서 콩밥 먹을 준비하고 있다. 너도 곧 따라가게 될 거고. 네, 경찰서요? 그게 무슨. 아들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눈만 껌뻑거렸다. 나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지훈이를 내 무릎 옆에 세웠다. 인사해라. 내가 버리려던 아버지 목숨 구해준 은인이다. 아들은 그제야 지훈이를 발견하고 인상을 찌푸렸다. 뭐야, 이 거지 같은 꼬맹이는? 아버지, 노망 나셨어요? 어디서 이런 앵벌이 같은 애를 데리고 와서. 입 닥쳐. 나의 호통에 전무실 유리가 징징 울렸다. 내 눈엔 이 아이가 거지로 보이냐? 내 눈엔 내 놈이 구더기보다 못한 쓰레기로 보인다. 이 아이는 자기 밥을 굶어가며 나에게 김밥을 나눠줬어. 근데 너는 뭐? 1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 돈을 뜯어낼 궁리만 해? 나는 김 실장에게 손짓했다. 김 실장은 아들 앞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내놈 해고 통지서다. 그리고 횡령 및 배임 혐의 고소장이고. 해고라니요. 제가 이 회사 전무입니다. 아버지 아들이라고요. 아들? 누가 내 아들이냐?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 감금하려고 한 놈이 아들이야? 나는 지팡이로 아들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아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너랑 내 마누라가 꾸민 짓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치매 진단서 조작, 강제 입원 시도. 그거 다 범죄야. 그리고 회사 공금 50억 빼돌려서 비트코인 하다가 날려먹은 것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들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다. 횡령 사실까지 들통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모양이다. 아버지,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다 미진이가 꼬드겨서. 비겁한 놈. 끝까지 마누라 탓이냐? 내가 남자냐? 그때였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경찰이 아니라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김 실장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이었다. 전무님,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긴급 체포 영장입니다. 양복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아들은 바들바들 떨며 내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저 감옥 가면 죽어요. 아버지. 나는 차갑게 아들의 손을 뿌리쳤다. 감옥 가서 죗값 치러라. 그리고 나오면 빈털터리일 테니 각오해라. 내 명의로 된 집, 차, 카드 전부 다 회수 조치했다. 너는 이제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안 돼.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수사관들이 아들을 양쪽에서 잡고 끌고 나갔다. 아들은 복도 끝까지 끌려가면서도 비명을 질러댔다. 그 처절한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미 내 마음속에서 녀석은 자식이 아니었다. 전무실의 정적이 감돌았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했다. 그때 지훈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녀석이 내 눈가에 맺힌 물기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닦아주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나 보다. 아니다. 우는 거 아니야.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거짓말. 할아버지 슬프잖아요. 아저씨가 잡혀가서 슬픈 거죠? 이 어린아이가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는 지훈이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래. 슬프구나. 하지만 잘된 일이야.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니까. 나는 지훈이를 안은 채 창가로 다가갔다. 발 아래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지훈아, 저기 보이는 세상이 어떤 곳인 줄 아니? 차도 많고 집도 많은 곳이요. 그래. 아주 복잡하고 무서운 곳이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제 두렵지 않다. 내가 있으니까. 그날 오후 나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모인 자리. 나는 상석에 앉아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내 옆에는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은 지훈이가 앉아 있었다. 오늘부로 김철수 전무는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에 대한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다. 나는 지훈이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나는 내 전 재산 3천억 원을 사회에 환원할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김지훈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아이의 후견인으로서 재단을 설립해 운영할 것입니다. 회장님, 그 아이는 누구입니까? 혈연관계입니까? 임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나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이 아이는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진짜 손자입니다. 오늘부터 법적으로 입양 절차를 밟을 겁니다. 지훈이는 영문을 모르는 표정으로 눈만 깜빡거렸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아이라면 내 돈을 헛되이 쓰지 않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데 쓸 거라는 것을.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지훈이가 배를 문지르며 말했다. 아침부터 겪은 일들이 고단했으리라. 그래,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먹고 싶니? 갈비? 피자? 지훈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랑 같이 먹었던 떡볶이요. 시장에서 파는 거요. 나는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3천억을 가진 할아버지에게 고작 떡볶이를 사달라니. 역시 이 녀석은 다르다. 그래, 가자. 떡볶이에 순대, 튀김까지 다 사주마. 우리는 리무진을 타고 다시 그 허름한 동네 시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었다. 서로가 있기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가족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낙엽이 지고 있었다. 녀석들이 구치소에 수감된 지 벌써 3개월. 그동안 내 앞으로 수십 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발신인은 수영번호 4885 김철수, 그리고 3092 최미진. 나는 그 편지들을 뜯어보지도 않고 모조리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읽어볼 가치도 없었다. 뻔하지 않겠는가. 잘못했다. 꺼내달라. 돈은 주고 가라. 잉크 냄새조차 역겨웠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김 실장이 들고 온 서류 봉투 속에 편지가 아닌 접견 신청서가 들어 있었다.
회장님, 두 사람 다 국선 변호인을 통해 계속 접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마지막이라.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훈이가 정원에서 강아지와 뛰어놀고 있었다. 저 아이의 웃음소리가 내 집을 가득 채운 뒤로 나는 비로소 사람 사는 집 같은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저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악연은 내 손으로 확실히 끊어내야 했다. 가자. 가서 얼굴이나 한번 보자꾸나. 감옥밥이 입에는 맞는지 물어는 봐야지. 서울구치소 접견실. 투명한 아크릴 벽을 사이에 두고 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어 앉았다. 잠시 후 교도관에게 이끌려 들어오는 두 남녀.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아들 김철수는 머리를 빡빡 밀었고 살이 쏙 빠져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다. 그 좋던 피부는 푸석푸석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퀭했다. 며느리 최미지는 더 가관이었다. 명품 화장품으로 떡칠을 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기미와 주근깨가 가득했다. 죄수복 소매는 꼬질꼬질했고 손톱에는 때가 껴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아크릴 벽에 매달렸다. 아버지, 아버지 오셨어요. 저 철수예요. 아버지 아들 철수. 아버님, 흑흑, 저 미진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아버님. 두 사람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시끄러운지 교도관이 제지할 정도였다. 조용히 하세요. 앉으십시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꼴이 아주 좋아 보이는구나. 그 안에서 주는 콩밥은 맛있더냐? 아, 아버지. 콩밥이라니요. 저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같은 방 쓰는 놈들이 저를 매일 때려요. 화장실 청소만 시키고 밤에 잠도 못 자게 괴롭혀요. 제발 꺼내주세요. 네. 최고의 변호사 써주시면 금방 나갈 수 있잖아요. 아들이 비굴하게 애원했다. 며느리도 질세라 끼어들었다. 아버님, 저도 미칠 것 같아요. 여자 감방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텃세가 장난 아니에요. 저 머리채 잡혀서 머리카락 다 뽑혔어요. 제발 합의 좀 해주세요. 탄원서 한 장만 써주시면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대요. 반성은커녕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만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혀를 찼다. 쯧쯧.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희가 지은 죄가 뭔지 잊었냐? 멀쩡한 아비를 정신병자로 만들려 했어. 그건 살인 미수나 다름없어. 자, 잘못했어요. 그건 다 실수였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실수? 계획적으로 앰뷸런스 부르고 진단서 조작한 게 실수냐? 너희는 그냥 돈에 미친 괴물들이었어. 나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투명 벽에 대고 내용을 보여주었다. 상속 포기 각서 및 친자관계 단절 서약서. 서류 제목을 본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뭡니까? 뭐긴. 너희와 나의 인연을 법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완벽하게 끊겠다는 서류다. 나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수정했다. 내 전 재산 3천억 원은 사회재단과 내 양손자 김지훈에게 상속된다. 너희에게 갈 돈은 단돈 10원도 없다. 안 돼. 아버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핏줄이잖아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들은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감옥에 갇혀서도 법을 운운하며 돈 타령이라니. 유류분? 그래, 소송 걸어봐라. 하지만 쉽지 않을 거다. 너희가 나에게 저지른 폐륜 행위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사유가 되거든.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이 내 뒤에 있다. 어디 한번 덤벼봐.
나의 단호한 선언에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미쳤지. 그깟 돈이 뭐라고 시아버지를 건드려서. 야, 김철수.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시킨 거잖아. 뭐, 이 여자가 미쳤나? 내가 먼저 요양원 보내자고 했잖아. 내가 꼬드겨서 내가 넘어간 거지. 웃기지 마. 당신이 비트코인 날려먹고 아버지 돈 빨리 챙기자고 했잖아. 이 나쁜 놈아. 두 사람은 교도관이 보고 있는 앞에서도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뒹굴며 싸우기 시작했다. 서로의 탓을 하며 욕설을 퍼붓는 꼴이 실로 추악했다. 야, 이년아.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너는 뭐 잘했어? 무능력한 마마보이 주제에.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뜯어말렸다. 개처럼 끌려가면서도 그들은 서로를 향해 침을 뱉었다. 나는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가슴이 아플 줄 알았다.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마지막 가는 길에 눈물이라도 날 줄 알았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그저 남의 집 불구경하듯 덤덤했다. 이미 내 마음속에서 그들은 자식이 아니라 도려낸 암덩어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회장님, 그만 가시죠. 더 볼 것도 없습니다. 김 실장이 내 어깨를 감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끌려가던 아들이 마지막으로 나를 향해 절규했다. 아버지, 돈 안 주셔도 돼요. 그냥 꺼내만 주세요. 저 여기서 썩기 싫어요. 아버지.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섰다.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두 사람의 비명소리를 단절시켰다. 구치소 밖으로 나오니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가을바람이 시원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콩밥도 아깝다. 녀석들 영치금 넣어주던 거, 그것도 끊어라. 감옥 안에서도 돈만 못 보게 해야 정신을 차리지. 이미 조치해뒀습니다. 국선 변호인 말고는 아무도 접견 못하게 막아뒀고요. 잘했다. 나는 차에 올랐다. 뒷좌석에는 지훈이가 그려준 그림이 놓여 있었다. 나와 지훈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그리고 그 옆에는 할아버지 사랑해요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 종이 한 장이 3천억보다 무거웠다. 집으로 가자. 지훈이가 기다리겠다. 차는 구치소를 뒤로하고 속도를 높였다. 백미러 속 구치소의 높은 담장이 점점 작아졌다. 아들 부부는 그 안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돈을 위해 버렸던 가족의 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차디찬 독방 바닥에서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는 법이다. 그들이 흘릴 피눈물은 그동안 내가 흘린 눈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할 테니까.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그날의 소동이 있고 나서 강산이 한 번 하고도 반이나 더 변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울대학교 졸업식장. 수많은 인파 속에서 나는 휠체어에 앉아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백발은 더욱 성성해졌고 얼굴에는 검버섯이 피어올랐지만 내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졸업생 대표 김지훈. 호명과 함께 단상 위로 훤칠한 키의 청년이 올라갔다. 15년 전 콧물 흘리며 내 리어카를 밀어주던 그 꼬마 지훈이가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이 되어 내 앞에 서 있었다. 학사모를 쓴 녀석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존경하는 학우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를 이끌어주신 단 한 분의 영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훈이는 마이크를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저의 영웅은 3천억 원을 가진 재벌 회장님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건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에게 가진 것을 나누는 법과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추운 겨울날 폐지를 줍던 그 거친 손으로 저를 안아주시던 그 온기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지훈이의 시선이 정확히 나를 향했다. 녀석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신 건 아니지만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은 할아버지십니다. 사랑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나는 주책맞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느라 손수건을 적셨다. 옆에 서 있던 김 실장 이제는 김 전무가 되었다도 훌쩍이며 내 어깨를 감쌌다. 회장님, 지훈 도련님 정말 훌륭하게 크셨습니다. 회장님 인생 최고의 투자이자 성공입니다. 그래.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날 그 골목길에서 저 녀석의 김밥을 받아먹은 일일 게다. 졸업식이 끝나고 지훈이가 학사모를 쓴 채 나에게 달려왔다. 할아버지, 저 연설 어땠어요? 안 떨었어요? 최고였다. 내 손자 정말 장하구나. 나는 지훈이의 손을 꼭 잡았다. 굳은 살이 박여 거칠었던 내 손은 이제 힘없이 말랐지만 지훈이의 손은 크고 단단했다. 우리는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교정으로 나갔다. 그런데 저 멀리 나무 뒤에서 누군가 우리를 훔쳐보고 있는 기척이 느껴졌다. 남루한 옷차림에 구부정한 자세를 한 중년 남녀. 내 아들 김철수와 며느리 최미진이었다. 그들은 5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꽤 되었다. 하지만 빈털터리가 된 그들은 재기하지 못하고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고 있었다. 아들은 공사판을 돌다 허리를 다쳐 일을 못하고 며느리는 식당 설거지를 하며 근근히 먹고 산다는 소식을 김 실장을 통해 들었었다. 그들은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는 지훈이와 행복해 보이는 나를 부러움과 질투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들이 주춤주춤 다가오려 하자 경호원들이 즉각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접근 금지입니다. 물러가십시오. 아니. 저기 우리 아버지가 계셔서 인사만 좀. 법적으로 접근 금지 명령 떨어져 있는 거 아시죠?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십시오. 아들은 경호원의 위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며느리는 나를 보며 입을 벙긋거렸다.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닿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고단한 삶의 흔적이 역력했다. 15년 전 나를 고려장 지내려던 그 패기는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 지훈이가 그들을 발견했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 신경 쓰지 마라. 모르는 사람들이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돌렸다. 핏줄? 천만의 말씀. 나를 죽이려 했던 그들은 남보다 못한 존재일 뿐이다. 나는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휠체어를 돌렸다. 가자, 지훈아.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갈비 먹으러 가야지. 네, 좋아요. 우리는 그들을 배경으로 남겨둔 채 햇살이 쏟아지는 교정을 빠져나갔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탄식 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그것이 그들과 나의 영원한 이별이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나서 나는 서재로 지훈이를 불렀다. 그리고 금고에서 낡은 액자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액자 속에는 15년 전 지훈이가 줬던 꼬깃꼬깃한 쪽지가 들어 있었다. 할아버지 도망가세요. 며느리 아줌마가 내일 나쁜 아저씨들 불러서. 세월이 흘러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연필 글씨만은 여전히 선명했다. 지훈아, 이 쪽지가 내 목숨을 살렸고
내 인생을 바꿨다. 그리고 이제는 이 쪽지의 주인이 내 모든 것을 이어받을 차례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인감 도장과 대덕 유통의 경영권 승계 서류를 지훈이 앞으로 밀어주었다. 할아버지, 이건 너무 과분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아니다. 너는 이미 준비가 됐다. 돈을 버는 법은 배우면 되지만 돈을 쓰는 법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너라면 내 3천억을 3조 원 이상의 가치로 쓸 수 있을 거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써다오. 15년 전에 너와 나처럼 말이다. 지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할아버지의 뜻,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에 녀석이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 한마디에 내 가슴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다. 친자식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그 호칭. 나는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나 지훈이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래, 내 아들, 내 손자, 사랑한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 15년 전 그날처럼 추운 겨울이었지만 우리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며칠 후 나는 지훈이와 함께 옛날 우리가 살았던 그 달동네를 찾았다.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우리가 자주 가던 떡볶이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할아버지, 떡볶이 1인분에 500원 하던 시절 기억나세요? 그럼. 그때 내가 순대 내장 많이 달라고 해서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셨지. 우리는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분 TV에 나온 그 기부 천사 회장님 아니야? 맞네. 옆에 있는 건 그 입양한 손자고. 어머, 둘이 진짜 닮았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닮았다고 했다. 사랑하면 닮는다더니 그 말이 맞나 보다. 나는 지훈이의 부축을 받으며 언덕길을 내려왔다. 내 인생의 겨울은 길고 혹독했다. 자식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추위였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는 기적처럼 봄을 만났다. 지훈이라는 봄. 고진감래.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 내 인생의 쓴맛은 이제 끝났다. 남은 시간은 이 아이와 함께 달콤한 행복만을 맛보리라. 지훈아, 내 할아버지. 내일은 날씨가 좋단다. 오랜만에 리어카 한번 끌어볼까? 봉사활동으로 동네 청소나 하자꾸나. 좋죠. 제가 뒤에서 힘껏 밀어드릴게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저무는 노을 속으로 3천억 회장님과 그의 자랑스러운 손자가 나란히 걸어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도 부유하고 아름다웠다. 3천억 자산가를 몰라보고 폐지 줍는 노인이라 무시했던 폐륜 자식들의 최후. 속이 다 시원하셨나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부모 눈에 눈물 내는 자에겐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회장님과 지훈이의 이야기처럼 반드시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것이라 믿으세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꽉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릴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